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문법들이 전부 다 옛날 일본에서 사용되던 번역 툴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로 문법이 하나도 발전되지 않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최근 한국의 문법 시장은 되게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학이라고 부르는 영어 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외워야만 했던 문법들 다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변형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형용사라고 퉁쳐왔었는데, 이제는 형용사라는 것과 한정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토익 시장에서는 한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한정사가 뭔지 대략적으로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한정사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영어로 determiner 이라고 하고요. 줄임말로는 DET라고 많이 줄여서 씁니다. 한정사라고 하는 건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어떤 명사를 한정 지어주고 특정 지어주는 애들을 한정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의를 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정사가 어떤 위치에 나오는지, 그리고 형용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충 이런 게 한정사구나 라는 걸 감적으로 익혀가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한정사의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한정사라는 걸 짚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명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사구라고 하면요, 어떻게 이루어진 애들을 명사구라고 하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되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이루어져야지 명사구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사랑 명사랑 같이 나와야지 명사구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어떤 걸 찍었었냐면, 구와 절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강의를 한번 찍었었고요. 이때 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봐왔을 거예요. 구라고 하는 건 단어가 2개 이상이 합쳐지면 구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전 이 설명이 틀린 설명 혹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라고 하는 건요, 그보다는 덩어리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설명이에요. 자, 덩어리라고 보는 게 왜 맞는 설명이냐, 제가 이렇게 2개의 물건이 있었어요. 이걸 합쳤어. 막 그냥 찰흙처럼 이렇게 딱 합쳤단 말이야. 그럼 총 몇 개가 됐죠? 1개가 됐죠. 우리는 이렇게 2개 이상이 합쳐진 걸 보고 한 개의 덩어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 이 1개는 덩어리로 치면 몇 개 덩어리예요? 이것도 1개 덩어리죠. 마찬가지로 얘도 1개의 덩어리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서 더 큰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얘네끼리 또 이렇게 합쳐진다고 쳐봅시다. 또 몇 개의 덩어리예요? 1개의 덩어리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자, 우리가 구라는 것을 덩어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어 1개만 있어도 얘는 덩어리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단어가 1개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1개의 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구와 구가 만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서 더 큰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그랬죠. 더 큰 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구와 더 큰 구가 만나서 또 덩어리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구를 이룰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라는 개념은요, 그냥 명사구, 동사구, 단어 2개 이상 모여야 구, 이런 식으로 그냥 2개 이상을 통칭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어떤 식으로 합쳐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덩어리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명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명사구라는 건 주인공이 누구인 구가 될까요? 그렇죠. 명사가
주인공인 구가 될 겁니다. 그럼 명사 구에는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될까? 명사라는 친구는 꼭 있어야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 형용사죠. 그쵸? 그런데 형용사가 지 혼자만 나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달고 나올 수 있고요. 또 이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명사의 수식어구 혹은 수식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니 부사니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저는 여기다가 수식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명사 앞엔 누가 나올 수 있다?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명사 뒤에도 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수식어가 나올 수 있죠. 수식어가 후치 수식 혹은 후위 수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명사구의 구조는 수식어, 명사, 수식어 구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My car, my new car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his new car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The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더 a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죠. 소유격이나 관사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정사라는 걸 안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는 이 앞을 관사 자리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오케이? 그런데 관사, 수식어, 명사, 수식어 구조라고 말을 하더라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방금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소유격 같은 친구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사나 소유격 같은 친구들을 묶을 수 있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걸 저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한정사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제가 한정사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명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구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명사라고 하는 주인공 꼭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뒤에도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쵸?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식어뿐만 아니라 명사의 앞에는 관사라던가 소유격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묶어줄 만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다. 그 표현들을 난 뭐라고 부르겠다? 한정사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한정사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랑 마찬가지로 항상 나와야 될까요? 필요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즉 명사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명사라고 하는 주인공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수식어 이 두 친구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친구, 한정사 이 친구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한정사, 수식어, 명사, 수식어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구조만 보더라도 한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뭔데? 한정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치 형용사류처럼 명사를 수식해주고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리고 명사구의 구조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친구가 한정사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한정사라고 부르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명사구의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아이. 됐죠? 그러면 제가 지금 수식어라는 친구랑 한정사라는 친구랑 서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수식어라는 친구랑 한정사라는 친구를 서로 구분해놨다고요. 그쵸?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크게는 두 가지 특징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정사는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여러 개가 중첩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예시? 한정사가 여러 개로 사용되는 예시. 그런데 그런 규칙들은요.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어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터득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어순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정사가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한정사가 한 번에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기억하자. 한 번에 한 개만 나올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자고요.
오케이.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정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한정사는요. 한정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의 일치를 해야 되지만 형용사는요. 이런 일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쉽습니다. 자, cars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앞에 어라고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라고 하는 건 하나만 가리키는 애인데 cars 뒤에 s가 붙어버리면 복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관사 같은 친구들은 한정사에 속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관사랑 한정사는 서로 수일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beautiful girls 라고 하든지, 앞에 관사 그냥 안 써볼게요. beautiful girl 이라고 하든지 서로 틀린 표현이에요, 옳은 표현이에요? 관사는 그냥 제가 뺀 거라고 칩시다. beautiful girls랑 beautiful girl 둘 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운 게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즉 형용사는 명사의 수가 단수든 복수든 별로 중요치가 않은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사와 형용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됐죠? 그러면 왜 똑같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면서도 한정사랑 수식어를 구분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정사에 속하는 친구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 종류만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정사의 종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목도 조금 아프고 코도 코맹맹한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한정사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명사의 역할을 뭐라고 배우고 있었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다 라고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냥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동사의 경우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친구들이 명사류로 사용이 된다 그랬고, 명사절들 종류는 뭐 관계대명사 what이라던가 접속사 that이라던가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명사절들도 마치 명사처럼 사용이 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준동사도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고, 절도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는 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사를 포함해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명사류라고 부르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정사라고 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개라고? 근데 사라고 하는 건 품사잖아. 그런데 네가 여러 가지를 댄다고 하는 건 한정사 안에 하위 분류가 되게 많다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종류는 사실 다른 건데 크게 묶으면 한정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정사의 종류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정사 류의 종류를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사의 종류를 몇 가지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뭐죠?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친구들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명사들이 있는데요. 자, 대명사가 왜 한정사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괄호를 치고 넘어갈게요. 그냥 못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지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these, that, those 이런 친구들. 됐죠? 네 번째, 소유사, 소유격이 있습니다. I, my, me, mine의 my 같은 친구들, our, your, his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소유격, 소유사라고 불리고 한정사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양화사라고 하는 어려운 게 있어요. 영어로는 quantifie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some, any, 뭐 every, each, 뭐 both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명사의 수나 양 같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여섯 번째,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양화사랑 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냥 단어들의 종류만 보고 지나가세요. many라든가 much라든가 뭐 few라든가 hundred 같은 친구들 됐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부정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형용사는 뭐냐?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그냥 예시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such라든가 one이라든가 other, others, another 이런 친구들을 통틀는 것들이 부정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양화사, 수량형용사라고 부른 것들 중에도 부정형용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 다음 의문형용사라고 불리는 의문 한정사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의문형용사면 형용사지. 의문형용사라고도 불리는 의문 한정사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한정사라는 표현을 원래는 잘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현대 영문법 혹은 영어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한정사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존에는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던 애들이 있었어요. Which one do you like? 같은 표현들에서 which 같은 애들을 의문 형용사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형용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정정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 방금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which나 what 같은 친구들은 더 이상 의문 형용사가 아니라 의문 한정사라고 불려야지 옳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아홉 번째, 수량사가 있습니다. 수량사 중에서도 구수량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 lot of라던가 lots of라던가 a kind of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일종의 한정사라고 불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열 번째,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예시로만 말씀드릴게요. London Bridge라고 하면은 브릿지는 브릿지인데 런던에 있는 브릿지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런던이 명사지만 일종의 뭐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야? 한정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한정사류에 들어가는 정의랑 똑같은 거죠. 이런 친구들이 한정사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eoul Station, Carnegie Hall 이런 것들.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거나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up to 12 people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12명까지란 뜻이죠. 선생님들은 보통 up to 12 people을 하나의 명사구처럼 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up to라는 녀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볼 땐 뭐예요? 전치사잖아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사적으로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 문장 내에서 얘네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야. 즉 명사류처럼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지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up to 12 people 에서 up to 12 부분이 up to 12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던 것이고 이 전치사 구가 people에 대한 한정사류처럼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되게 어렵지만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되냐? 이건 편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거라면 한 이 정도. 아, 이 정도 친구들이 한정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구나, 한정사류구나 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단어의 예시, 예문들의 예시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영상은요, 한정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자는 취지로 찍은 게 아니고요. 한정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튜브나 EBS 강의들 등을 들을 때 한정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정사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한정사가 뭐야? 라면서 멘붕에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문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은 문법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한정사라는 개념을 맛보기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에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